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오긴 올 텐데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잦아들 줄 모르네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이어질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주위에 있는 동료들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관용과 정의가 승리하리라고 믿으시나요? 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인으로 변신한 공무원을 보면서 말이죠. 네, 오늘은 로맨가리의 단편소설 모음집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골랐습니다.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테고 또 이 책 제목은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스테디 베스트셀러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로맨가리의 단편소설 모음집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에서 오늘은 그 중에 한 편 집중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는 로맨가리 단편소설의 에센스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로맨가리는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2달 전인가요? 에밀 아자르란 다른 이름으로 쓴 자기 앞에 생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식 교육이란 책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에는 16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긴 것은 16페이지, 짧은 것은 5페이지 분량입니다. 길이가 그 퀄리티를 좌우하는 건 아니죠. 몇 줄의 글만으로도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죠. 물론 이 대작으로도 이 문학계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도 있지만 짤막한 단편소설 하나로 문학판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 로맨가리는 장편소설도 잘 쓰고요. 단편소설도 잘 쓰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 모음집에는 표제작인 새들은 페루에서 죽다, 리마가 배경이죠. 그리고 뉴트, 이 소설도 재밌습니다. 이스탄불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휴머니스트, 이 소설은 뮌헨이 배경입니다. 몰락, 조폭이라 해야 할까요? 깡패라고 해야 할까요? 노조와 관련된 소설입니다. 로마가 배경이죠. 그리고 고상함과 위대함, 킬리만자로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짤막한 소설인데 순정과 사랑 얘기를 로맨가리식으로 들려줍니다. 도대체 순수는 어디에? 등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주옥 같은 작품들입니다. 이 소설은 제 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끼고 아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음미하면서 읽어야 할 보석 같은 작품입니다. 네, 아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깊이 음미하면서 읽어야 할 보석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허락한다면 대학 노트에 한 문장 한 문장 펜으로 옮겨 써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김남주 선생의 번역은 정평이 있죠. 번역도 좋고요. 또 로맨가리의 문장의 맛이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휴머니스트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칼 레비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슈츠 부부가 있습니다. 칼 레비의 집안 살림을 돌봐주는 하인이죠. 하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칼 레비의 친구가 잠깐 등장합니다. 히틀러가 몰락한 후 칼 레비를 찾아왔다가 슈츠에게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인물이죠. 이 4명이 등장합니다. 짤막한 소설입니다. 이 칼 레비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쾌활한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 첫 단락은 이렇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독일에서 권력을 잡을 무렵 뮌헨에 칼 랩이라는 장난감 공장 사장이 살고 있었다. 인간성과 질 좋은 시가와 민주주의를 믿는 쾌활한 낙관주의자인 그는 혈통상 아리안족의 피는 별로 섞이지 않았지만 새 총통의 유태인 배척 선언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찌됐건 사람들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어떤 생내적인 정의감과 절제와 이성이 일시적인 탈선을 바로잡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단편소설, 훌륭한 단편소설의 첫 문장, 첫 단락은 대단히 중요하죠. 작품 전체를 암시하는 깊이 있는 문장이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함께 봤던 대성당이라는 작품도 그랬었죠. 여기서 몇 가지 핵심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지배하에 있을 때가 시간적 배경이네요. 그리고 칼 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아리안족이 아닌 유태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꽤 부유하다는 얘기죠. 시가와 민주주의를 믿는 쾌활한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생내적으로 정의감과 절제와 이성이 끝내는 이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막 나가는 상황을 보고도 그건 얼마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함께했던 자신의 동지들이 나를 옹호하고 응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몹시 좋아했던 칼 랩이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쭉 둘러봅니다. 플라톤, 몽테뉴, 에라스무스, 데카르트, 하이네. 그리고 그 고매한 선구자들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칼 랩이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리고 정직한 버시면서 자신의 일을 돌봐주는 그 하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슈츠와 그의 아내 슈츠 부인인데요. 로맨가리는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칼에게는 15년 전부터 그를 위해 일해온 뮌헨 출신의 정직한 하인 부부가 있었다. 여자는 가사를 돌보고 부엌 일을 하고 주인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고 남자는 운전사이자 정원사이며 관리인이었다. 남편 슈츠가 유일하게 즐기는 것은 독서였다. 일을 마치고 나면 그는 뜨개질하는 아내 곁에서 칼이 빌려준 책에 고개를 파묻은 채 몇 시간이고 보냈다. 그는 괴테, 실러, 하이네, 에라스무스 같은 작가들을 좋아했다. 조금 적적함이 느껴질 때면 칼은 친구 슈츠를 서재로 불렀고 그곳에서 그들은 시가를 물고 영혼의 불멸과 신의 존재, 휴머니즘, 자유, 그리고 자신들이 감사의 눈길로 둘러보곤 하는 주위의 책들 속에 내재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집안일을 돌봐주는 하인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죠. 우정을 나누는 벗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하는 상황이 칼 랩이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유태인에 대한 배척이 점점 격화되고요. 유태인을 체포하거나 유태인의 재산들을 박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민 끝에 이 칼 랩이는 이 슈츠와 그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하고 재산은 장난감 공장을 비롯한 재산은 이 슈츠 부부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죠. 그리고 자신은 지하실로 숨습니다. 남편 슈츠가 잘 꾸며준 지하실에서 칼 랩이는 고통스러운 시간, 전쟁의 시간을 보냅니다. 좀 더 볼까요? 지하실 은신처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하루 2차례 정오와 7시에 슈츠가 양탄자를 들어올리고 사각형의 나무를 빼내면 그의 아내는 맛있는 요리와 좋은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슈츠는 매일 저녁 그곳에 와서 친구이자 고용주인 그와 더불어 인간의 권리, 관용, 영혼의 영속성, 독서와 교육의 미덕 같은 고상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럴 때면 고결하고 관대한 그런 견해들로 인해 그 작은 지하실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죠. 자신을 신뢰하는 이 고용주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슈츠와 그 아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종을 벗어나서 전쟁의 시간, 지옥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만 같습니다. 이 지하실에서 처음에는 칼 웨비는 신문도 보고 라디오도 들었습니다. 점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자 라디오도 치우라 그러고 신문도 끊어버립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고전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히틀러가 마침내 몰락했습니다. 히틀러가 무너지고 난 지 몇 년 후 그 외국으로 이민을 갔던 칼의 친구가 실러가에 있는 그 어떤 저택에 문을 노크합니다. 이 거리가 칼 웨비가 살던 집이 실러가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이 실러는 괴테와 함께 독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죠. 우리 오래전에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도적들이라는 그 희곡이 있죠. 이 정의를 그렇게 강조했던 작가입니다. 괴테도 마찬가지죠. 관용을 얘기했던 그런 독일이 자랑하는 작가죠. 이 실러가에 있는 저택의 문을 노크합니다. 그랬더니 등이 구부정하고 키가 큰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반백의 남자가 나와 문을 열어줍니다. 이 반백의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슈츠겠죠? 그의 손에는 괴테의 작품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 웨빗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런 사람 여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분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두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서재로 갑니다. 그리고 슈츠는 괴테의 책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쟁반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지하실에서는 칼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50년 됩니다. 네, 칼은 정맥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몰락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소식통이라면은 이 미스터 슈츠밖에 없죠. 이 슈츠가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을 전합니다. 히틀러가 영국을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아직 히틀러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믿을 수밖에요.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은 오히려 이 슈츠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슈츠를 격려하고 좋은 말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성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면서 말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 슈츠는 훨씬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지하실을 나오죠. 그리고 장난감 공장은 순조롭게 잘 가동되고요. 슈츠는 공장의 규모를 키우고 매출액을 2배로 늘립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매일 아침 슈츠 부인은 싱그러운 꽃을 한 다발 들고 내려가 미스터 칼의 침대 머리맡에 놓는다. 그녀는 칼의 베개를 다독여주고 그를 도와 자세를 바꿔주고 이제 스스로 숟가락질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이제 칼은 겨우 말만 할 수 있을 정도다. 때때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두 부부와 인류 전체에게 품어온 자신의 믿음을 그토록 충실히 지켜준 선량한 이들의 얼굴을 감사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만족감 속에서 그는 양손에 충직한 친구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죽어가리라. 칼 웨비, 미스터 칼이라고 불렸던
유대인의 신뢰의 끝이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반어이자 아이러니입니까? 이 신뢰의 끝이 서서히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짤막한 소설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인간의 신뢰가 어느 지점에 이르는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용조용하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에 대한 대가가 신뢰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 배반을 이렇게 조용하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인식될 수도 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영화입니다. 새벽의 약속인데요. 이 새벽의 약속은 로맨가리의 자전적 장편소설 새벽의 약속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새벽의 약속 대단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아들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엄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 이런 문장이 있죠. 여자가 원하는 것, 그것은 신이 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여자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로맨가리,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좋아해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에 실린 16편의 단편 소설들을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은 새벽의 약속을 지나서 하늘의 뿌리, 초기 작품인 유럽식 교육, 이 유럽식 교육 얘기는 새벽의 약속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칼랭 등등 로맨가리의 바다로 빠져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로맨가리의 단편 소설 모음집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에서 한편 어떤 휴머니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